근데 요즘 홍보 때문에 굉장히 핫한 영화가 하나 있죠. 바로 오펜하이머입니다. 1940년대에 원자폭탄을 만드는 대표적인 프로젝트였던 맨해튼 프로젝트의 리더 역할을 맡았던 이 오펜하이머의 일대기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작품인데요. 저도 사실은 이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과학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를 만든다면 그 첫 번째는 누가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2년 전에 나는 무조건 오펜하이머를 선택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을 모두 모아서 매우 큰 대규모의 실험을 했던 그런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오펜하이머가 아마 좋지 않을까 했는데, 며칠 뒤에 오펜하이머 촬영 소식이 나와서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재미로 오펜하이머의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오펜하이머가 했던 유명한 몇 가지 말들이 있죠. 특히 바가바드 기타라는 종교 경전을 인용하면서 했던 말들이 있는데요. 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또 저는 종교학 전공자로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한번 같이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펜하이머의 사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1904년 4월 22일에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고요. 시간은 제가 유출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시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시간은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제가 한번 유출을 해보면 이분의 삶의 궤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는 16시 정도에 태어나지 않을까 유출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펜하이머는 지금까지 살아계신다면 120세가 되는 인물입니다. 물론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연주부터 보시면 갑진, 월주 무진, 일주 병술, 시주 병신 이렇게 저는 내려보았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도 이 네 개의 기둥을 여러분들께 제가 해석을 드리면 딱 오펜하이머 영화 그대로를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딱 오펜하이머 그 자체예요. 연주는 갑진입니다. 여기 연주일 갑진이라고 적혀있죠. 월주가 무진이고요. 일주가 병술이고 시주가 병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갑진부터 보면 제가 이제 물상명리의 모든 그림을 다 공개를 할 수 없어서 딱 오늘은 이 두 개만 더 공개를 할 건데, 무진은 이제 저번에도 나왔던 그림이고요. 갑진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 또는 리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등장하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갑진이 있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또는 프로젝트의 장을 맡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갑진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모으고 규합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진은 저번에도 등장했다시피 매우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도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주는 병술입니다. 병술은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빨간 게 태양이고요. 이 술이 노란 게 모래입니다. 즉 태양과 모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림은 아주 뜨거운 사막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좀 그럴듯하죠? 왜냐면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펜하이머가 가장 크게 했던 이 맨해튼 프로젝트의 핵심이 바로 로스 엘러모스라는 거의 사막과 같은 황무지에다가 과학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고 또는 마을을 건설하고 거기에서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인물입니다. 즉 갑진과 무진, 병술 이 세 개를 합하게 되면 이 오펜하이머가 만들었던 이 로스 엘러모스라는 마을, 이 도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막에 도시를 세우고 거기서 리더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개의 기둥만 놓고 보면 사실 과학자라는 이미지는 없죠. 그래서 저는 시주가 병신이라고 보는 게, 병신은 첨단 과학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네 개를 섞어보면 첨단 과학의 지도자이면서 사막에 도시를 건설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네 개의 기둥만 딱 놓고 보면 오펜하이머의 일생이 딱 한 장면으로 요약되는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만 물상명리학으로 보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몇 개를 더 보겠습니다. 먼저 이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식신이 굉장히 많은 사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주를 열어보시면 식신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4개까지 있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이렇게 식신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먼저 자식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제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먹여 살릴 수많은 식솔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전적인 의미에서는 먹을 복을 의미하기도 하죠. 즉
식신이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먹여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영화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펜하이머는 여러 과학자들의 가족과 그 생계들을 책임졌던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연구에 깊이 몰입할 수 있게끔 최대한 뒤에서 서포팅하고 그분들을 규합하고 리딩했던 사람들입니다. 식신이 굉장히 많은 이유를 아시겠죠? 그리고 이 시주는 이제 말년으로 의미를 하는데요. 이 연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초년기를 의미하고 시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년을 의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비견 보이시죠? 이 비견은 일간 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친구입니다. 똑같을 때 이게 비견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견은 친구나 또는 형제 자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료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비견을 보시면 이 비견이 밑에 이렇게 쭉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병이 있습니다. 병. 이게 무슨 소리냐? 친구를 통해서 잃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오펜하이머가 말년에 몇몇 동료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아주 길게 연출이 되고 있죠. 말년은 동료들 또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구설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오펜하이머 사주였고요. 저는 이제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면서 제일 재밌었던 문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제 핵폭탄 실험을 처음으로 했던 트리니티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오펜하이머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세상의 파괴자, 죽음의 신이 되었도다 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이제 종교적인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사실은 어디에 나오냐면 힌두교 경전인 바가바드기타라는 경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인도 힌두교는요, 두 가지 서사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힌두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서사시를 읽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의 가장 대표적인 두 서사시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죠. 이것과 정말 비슷하게 인도에서도 두 신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하바라타고요. 두 번째는 라마야나입니다. 그리고 이 바가바드기타는 이 마하바라타라는 서사시의 일부 내용입니다. 인도의 경전으로 이제 승격이 됐고요. 마하바라타 이야기는 판두 형제, 5형제들이 주인공입니다. 그 중에서 셋째 아들인 이 아르주나라는 인물이 있고요. 이 아르주나와 계약을 맺어서 마부 역할을 했던 사실상 신이었던 비슈누의 화신이었던 크리슈나 이 두 명이 주인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바가바드 기타가 정말 이제 흥미로운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오펜하이머가 바가바드 기타를 인용한 이유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바가바드 기타에 신들의 무기를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신들의 무기를 묘사하는 장면이 지금의 원자폭탄을 묘사하는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 붉은 열이 올라오고 이렇게 기둥이 만들어지는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진짜 그 당시에 원자폭탄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원자폭탄의 묘사와 굉장히 닮은 그런 글들이 실려 있기 때문에 바가바드 기타를 인용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가바드 기타라는 경전은 굉장히 딜레마적 상황을 논하고 있어요. 뭐냐면 아르주나의 계급은 크샤트리아입니다. 크샤트리아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군인입니다. 즉 무사 계급이에요. 크샤트리아는 남을 죽이고 공격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이고 자신의 역할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르주나는 이 크샤트리아에 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르주나와 싸워야 되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필이면 아르주나의 스승도 있고요. 아르주나의 머나먼 친척도 있고 친구들도 있습니다. 즉 아르주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자신의 친척과 자신의 친구와 자신의 스승을 베야 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고뇌를 하고 있는데 이 크리슈나가 와가지고 이 아르주나의 고뇌를 해결해 줍니다. 이제 경전을 읽어보시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시는지 잘 드러나는데요.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 법철학적인 논란이 굉장히 많은 경전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크리슈나의 가르침을 받고 전쟁에 임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르주나의 모습이 이 오펜하이머의 역할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거죠. 자신의 역할은 과학자이지만 동시에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대량 살상 무기이고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해보면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무기로 인해서. 그래서 이 의무와 양심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 오펜하이머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대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펜하이머를 한번 종교적으로 또는 사주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재미로 해본 거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지는 마시고요.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오펜하이머 영화 재미있으니까 시간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